제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30년을 살아온 이 도시가 왜 그렇게 추락해 가느냐라는 어떤 그런 분노감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는 보수도 2.0으로 다시 탈바꿈해야 되고 진보도 2.0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보수가 먼저 바뀌자. 밝고 그다음에 진취적이고 관대하고 만약에 길을 가게 된다면 보수의 개혁을 외치려고 합니다. 보수가 개혁돼야 된다. 개혁하고 유능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우리 아버님 산소가 또 벽제에 있기도 하고 그냥 기자 생활하면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여기서 계속 살아가고 아버님 산소 옆에서 살겠다. 그래서 여기 고향으로 삼아서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우리 아버지 산소를 이렇게 북한에 있는 황해도에 그 뼈라도 좀 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좀 나이보다 적게 보이지만 나이도 꽤 있고 제가 만약에 된다면 초선이어도 그냥 초선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당 지도부에 이것이 문제가 있고 이걸 해줘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 있고 능력 있는 초선일 거예요. 제가 뭐 기자 생활하면서 돈 벌려고 기자 생활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기자 생활하면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여기서 계속 살아가고 아버님 산소 옆에서 살겠다. 그래서 여기 고향으로 삼아서 평생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해외에 나갔다 돌아올 때도 다 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사람들은 저 때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 나갈 때 야 너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저 강남에다 집 사놓고 저기 이거 팔고 전세 끼고 집 사놓으면 나중에 돌아올 때는 그건 네 집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마음속으로 했던 약속 지키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계속 살게 됐는데 제가 좀 정치 시작하게 된 건 약간의 이제 분노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일산이 처음에는 그 뉴스위크가 2000년도 초에 뭐 미래가 기대되는 세계 10대 도시에 고양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호수공원과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정말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서 분당과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뭐 다른 일기 신도시들 평촌이라든가 뭐 다른 모든 신도시들에 비해서도 저희가 많이 너무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요즘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참 그때 강 시장님 있을 때 네. 강현석 시장님 있을 때 거의 70%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32%로 폭락을 했잖아요. 맞아. 네, 그러면서 땅은 다 팔았어요. 지금 현재 뭐 고양시에서 땅 다 팔았는데도 남은 땅은 없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교통 문제 이제 지옥이지 않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여기 교통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 교통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지금 라페스타 저기 처음에 맞아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그런데 맞아요. 지금 라페스타 어떻게 됐습니까? 공실률이 50%예요. 맞아요. 아니 정말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시장을 3번이나 연속을 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12년 동안 여기서 민주당이 그 심상정 씨를 제외하고 다 이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싹쓸이를 했어요. 근데 그 10여 년 동안 고양시를 거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감 같은 것들.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도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울분, 분노감 이런 것들이 야, 이건 뭐가 안 되겠다. 이건 뭔가 좀 바꿔야겠다. 누가 나서야 되느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JTBC의 그 앵커도 하고 계열사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대합니다. 뭐 도대체 북한에 대해서 그런 식의 유화 정책을 써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국민들에게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라는 게 말로 얘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나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한미 동맹이 상당 부분 위기 상황까지 가게 됐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일본에 대한 너무 무차별한 그런 적개심. 이런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21세기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냐. 일본 불매운동하고 일본 이자카야 가지 않고 아사히 맥주 안 먹고 일본에 방문 안 하고 이런 게 그 길인가요? 진정한 그 길은 삼성이 소니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우리 현대자동차가 도요타보다 전 세계를 더 장악을 하고 우리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일본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갈 때 그때 진짜 그 길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거예요. 문을 닫아 걸고 일본 제품을 안 쓰겠다. 일본에 가지도 말자. 아니 이게 도대체 조선시대에 무슨 위정 척사론자들입니까? 이게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놨다가는 정말로 100여 년 전에 그 세계사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다가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그 뼈아픈 과거 이 과거를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겠구나. 우리 윗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걸 뒤로 돌아해서 거꾸로 가자는 거구나. 성장이 아니라 분배만 강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나라가 발전할 수 있나? 저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저를 정치판으로 불러낸 거죠. 고양시에서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나라도 그렇고 내가 사는 고향도 그렇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이냐.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정치부 기자를 할 때 젊을 때 너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 라는 얘기들도 있었죠. 근데 저는 그냥 기자로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자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배들이나 뭐 강연이나 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의 어떤 이런 모습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언론인의 길을 접고 나라도 이제 싸우기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책을 썼거든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근데 그 책이 많이 나갔어요. 10,000권쯤 나갔어요. 기자가 쓴 책 치고는 진짜 많이 나간 거죠. 위원장님 외모는 청년 외모셔서 실제로 주변에서는 홍정혁 위원장 젊잖아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62년생이니까 네, 만으로 60이 넘었죠. 이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청년이니까 혈기나 패기는 있겠지만 깊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선 되게 반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보시는 분들이 두 가지를 깜짝 놀라는데 하나는 아니 여기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 그걸 많이 놀라세요. 왜냐하면 사실 기자들이 이 고양시가 처음에는 만들어졌을 때 기자촌이다, 제2의 기자촌이라고 할 정도로 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다 강북에 있잖아요. 강북에 언론사들이 있었으니까 기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사 왔어요. 근데 다 떠나갔어요. 다. 왜냐면 뭐 집값이 안 오르고 그러니까 많이 떠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제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여기를 고향 삼아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니까 그냥 살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았어? 제가 94년부터 살았는데 호수공원이 95년도에 문을 열었어요. 정말 꽤 오래 산 거죠. 딴 데 이사 가지 않고. 더구나
해외에 나갔다 들어와도 꼬박꼬박 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여기 오래 산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넌 나이 좀 먹었네. 요즘에 방송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얘기도 하시고 우리 이제 시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보수가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까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뭐 이재명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에 나가서는 네. 동시에 저는 보수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분열하는 거예요. 보수가 과거에는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랬거든요. 맞아.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네. 부패? 지금 아마 민주당이나 뭐 진보 진영 얘기 보면서 그 진영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말은 진보지. 근데 진보가 부패한다? 더 나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거꾸로 됐어요. 보수는 과거에는 좀 부패했어도 유능하고 단결을 잘 된다. 맞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은 보수가 단결이 잘 되나요? 보수 분열하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이미 그 보수 1.0, 진보 1.0 다 이제 거의 그 효용성이 끝났다. 이제는 보수도 2.0으로 다시 탈바꿈해야 되고 진보도 2.0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과거처럼 운동권 진보, 종북 진보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보수 같은 경우는 기득권 진보, 현실에 안주하는 진보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분열하는 진보도 안 되고. 그래서 보수야말로 우리가 먼저 바뀌자. 밝고 그다음에 진취적이고 관대하고 보수가 먼저 바뀌자. 진보는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뭉쳐 있어서 그 이데올로기가 그 사람들의 머리를 꽁꽁 지배하고 있어서 잘 안 바뀐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국회를 가게 된다면 보수의 개혁을 외치려고 합니다. 보수가 개혁돼야 된다. 개혁하고 유능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과거에는 보수는 그래도 유능했지. 맞아요. 좀 부패해도 유능하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도 못 듣는 것 같아요. 조금씩 바뀌고 있죠. 네. 근데 아직도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 아니에요. 보면 진보에서는 무슨 뭐 조국 같은 진보의 아이콘으로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매력적인 사람 쫓아가고 싶어 이렇게 만들잖아요. 보수에서는 그런 매력의 아이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매력의 아이콘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정말 헌신적이고 미혼이지만 애들을 몇 명씩 입양을 해서 키우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그런 매력적인 보수들, 그런 보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보수들이 그 국민들에게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개혁을 해나가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리고 진보, 너희들도 그 부패의 늪에서 빠져있지 말고 좀 바뀌어라. 너희들도 그 진보라는 말에 걸맞게 좀 깨끗해져 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일선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네. 어떻게 힘을 쓰실 생각들이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30년을 살아온 이 도시가 왜 그렇게 추락해 가느냐라는 어떤 그런 분노감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식사동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식사동에서 비대위원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갈 때 버스를 타고 거기서 백마역에 가서 다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시간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갈 때는 또 그런데 돌아올 때는요 말도 못해요. 또 여기서는 차가 없으면 식사동 같은 경우는 차 2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부부가 다 있어야지 아버지도 나가고 엄마도 애들 데리고 움직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이 엉망진창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애도 지금 서울에 나가 있어요.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여기서 못 다녀요. 그렇죠. 왜? 교통 때문에. 저는 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거든요. 적어도 결혼시키기 전까지는 같이 살고 싶은데
걔네 서울에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돈은 서울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도시 서울에서 돈을 쓰고 있다고요. 이 교통 문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한강을 끼고 저기 한강을 끼고 있는 이쪽 지역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나마 자유로도 있고, 근데 자유로도 완전히 뭐 지옥이지만 그나마 지하철도 있고 그래요. 풍동, 식사동, 중산동 이쪽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정말 교통수단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고양시가 잘 사는 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교통이 이렇게 엉망인지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일자리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심지어는 여기가 아니라 파주로 가야 되고 김포로 가야 돼요. 외부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양시 내에서의 교통편도 엉망진창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의선이 그 중간을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의선을 철도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 때는 철도를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버스 한번 타보세요. 저는 마을버스 뭐 기자할 때 여러 번 타고 다녔는데 이게 뱀이에요, 뱀. 뺑글뺑글 돌아서 말도 안 되는 노선들이 지금 고양시 내에서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요. 그 중산동에서 라페스타까지 5km예요. 걸으면 1시간이면 와요. 마을버스 타도 1시간 걸려요. 맞습니다. 타봤어요, 내가. 30분 기다려야 돼요. 배차 시간도 긴데 오는 시간 오는 시간 뺑글뺑글 돌아오고 걸어오는 게 훨씬 빨라요. 제가 기억하기는 한 10여 년 그랬던 것 같아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네의 실정에 대해서 완전히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기자라는 게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가족들하고 외식이나 하고 뭐 호수공원이나 가고 이런 거였는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뭐 그때는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 뭐 국회도 가고 방송국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동네가 다 있지? 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이대로 놔두면 고양시 큰일 나겠구나.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처음에 들어올 때는 50만 정도 됐어요. 그때는 뭐 사실 도로가 넓고 차도 뭐 그냥 쌩쌩 달리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지금 108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뭐 정말 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작은 일단, 도시라도. 뭐 성남, 분당 여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뭐 테크노밸리를 끌어들여옴으로 해서 100조인가 그렇대요. 100조. 그러니까 뭐 얘기할 거 없죠. 경기 북부는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업이 들어오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교통은 이렇게 지옥이지. 들어오면 세금 더 내야 되는데.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또 군사보호시설이야. 맞아. 군사보호구역이야. 그러니까 침고 제한도 있고. 이런 그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 그다음에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 거기다 그린벨트가 또 몇십 프로 되잖아요. 맞아. 다 묶여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니 여기서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래서 접촉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파주 같은 경우는 LCT 있잖아요. 거기 공장 만들어 놨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하면 조금 더 발전에 용이한가요? 고양시는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정치인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거는 그 국가가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GTX A 노선 이번에 개설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그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홀대를 받아왔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국토부 그다음에 국회 이런 쪽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내서 외쳐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걸 외친 정치인이 있나요? 그러니까. 고양시를 위해서 다른 정치인들, 이 고양시에서 나온 정치인들이 국토부 장관도 했어요. 교육부 장관도 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여기? 여기 고양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해줬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지금도 저는 뭐 아직 의원도 아닙니다만 저는 열심히 국회 제가 비대위원이었잖아요. 최고위원회에 속해 있었으니까 가서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합니다. 이대로 가면 고양시에서 영원히 우리는 득표 못한다. 영원히 한 명도 의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뭔가 파격적인 그동안에 우리가 겪어왔던 잘못된 것들, 그런 차별, 그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 제가 원희룡 장관 만나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대표 만나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좀 나이보다 적게 보이지만 나이도 꽤 있고, 제가 만약에 된다면 초선이어도 그냥 초선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당 지도부에 이것이 문제가 있고 이걸 해줘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 있고 능력 있는 초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고양 시민들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니, 고양시를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뽑아주셨는데 뭐 달라진 게 도대체 뭐 있습니까? 힘 있는 신인이, 능력 있는 신인으로서, 그리고 정말로 여기서 30년을 살아오고 애들을 여기서 키운 진짜 고양 시민으로서 저는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거니까 이 도시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하신다고 했을 때 사모님은 젊었을 때 하겠다고 했을 때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아내가 절대 안 된다. 도장 찍고 가라. 아, 이번에는 제가 얘기했죠. 나 이 꼴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난 나가서 싸워야겠다. 그랬더니 뭐 가만히 있더라고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화난다. 이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고쳐보겠다. 네.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드리면 하여튼 지금 저희가 어려워요. 과거에는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여기는 보수의 텃밭이었어요. 네, 다 보수 정치인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뒤바뀌기 시작하면서 강현석 시장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여기는 진보의 아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경기 북부 벨트가 진보 벨트가 만들어진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진보의 거물들이 다 나왔어요. 맞아. 심상정 의원 뭐 계속 여기서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우리 저 국무총리했던 한명숙 총리도 여기 나왔었어요. 유시민 씨도 여기 나왔었어요. 꽤 여기 유명한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뭐 스타급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서 지리멸렬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공천도 공천 문제도 좀 있었죠. 공천 문제가 있으니까 공천 잡음이 계속 끊이지 않았고, 이게 공천 잡음이 있으면은 그 조직의 그 결속력이 이루어질 수가 맞아. 없고 맞아. 분열하잖아요. 아까 보수 분열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는 판판이 깨진 거죠. 그리고 뭐 깨지고 나면 딴 데로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니까 이 시민들께서 아우 제대로 안 되겠네 그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 시민입니다. 저는 고향 시민입니다. 고향에서 30년 살았습니다. 애들 다 여기서 키웠고요. 그리고 다른 데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저는 뭐 여기가 좋아서 여기가 아버지하고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계속 살아왔고, 그리고 분명히 제가 국회에 간다면 바꿀 겁니다. 고양시 바꿀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아쉬운 게 저 혼자는 안 되잖아요. 혼자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집권했는데 집권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 힘이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돼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4분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도 없으면 말이 안 되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저희 여당 국회의원이 돼서 그분들과 손잡고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아주 강곡한 강렬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뭐 이 지역은 워낙 어려운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이지만 일단 깃발을 들고 그다음에 앞장서서
우리 보수 진영을 그 분열이 아니라 단합을 시키면서 제가 한번 맞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대체 뭘 하신 거냐, 그동안 하신 것이 뭐냐, 결국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니까 정말로 뭔가를 해놓겠다는 어떤 강렬한 의지가 있어요. 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중립적인 느낌이 강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신뢰가 가는 외모시기도 하고 예. 요즘에 많이 활동을 하면서 보여주시고 있으시니까. 네. 제가 방송에 나가면 간간히 이제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기도 해요. 네. 그건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당의 대표 주자로 그 민주당의 패널들과 싸워야 되니까. 하지만 뭐 저는 이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다른 홍정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경쟁자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의원들 이용우 의원하고도 잘 지내고 있고 그 한준호 의원하고는 또 언론사 선후배로 또 이렇게 뭐 만나면 그 한 의원이 저한테 아 형님 뭐 선배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들 다 친하게 지냅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의원님들도 애국심에 있어서 뭐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애국하는 방법이 서로 방법이 길이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애국이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본인들이 애국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그 고양시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거는 이미 한 10여 년 동안 검증을 하지 않았나 검증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 이미 낡고 뒤떨어진 그 방법으로 다시 21세기에 그걸 또 밀고 가겠다? 그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고양시가 아시다시피 신도시 가운데에서 주민들의 학력 수준이 제일 높아요. 맞아. 근데 재산 가치는 제일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 나무 많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겠다고 이쪽으로 아파트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계속 재산 가치가 떨어지면 그걸 모르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다 비교할 수 있고 맞아. 다른 쪽하고 보면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그 분노감 같은 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그동안 정치하셨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시고 거기에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그 대표 주자로 지금까지는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깃발 들고 뛰어서 무엇이 보수냐. 보수가 그냥 흔히 생각하시는 대로 뭐 보수는 말이야 무슨 뭐 틀딱이고 태극기 부대고 앞뒤가 꽉꽉 막혔고 꼰대고 보수가 그런 거 아닙니다. 보수는 그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보수거든요. 혁명하자는 게 대개 진보 사상은 혁명에서부터 나왔잖아요.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팍 뒤집자라는 게 진보의 모토라면 보수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 그러니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앞세대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안 된 것은 더 발전시켜서 조금씩 세상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게 보수가 얘기하는 해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회주의 망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붕괴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어떤 극단적이고 급진적이고 과격한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어쩌다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시로 해서 사회는 그렇게 하면 사회는 거덜이 납니다. 맞습니다. 사회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